자, 잘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문학의 어떤 장르와 관련돼서 각 장르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본다면 앞으로 그 장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7페이지 보면 서정 장르가 나와요. 서정 장르. 물론 그 6페이지의 서정 양식, 그 서술로 된 걸 한번 보면 객관적인 세계와 작자의 체험이 자에 의하여 흡수되고 정서화되어 표현된다. 정서화 밑줄짝, 정서화. 감정화, 정서화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체적인 감정을 정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감정을 정서. 따라서 가장 주관성이 강하다. 따라서 문학의 사대 장르 가운데 가장 주관적 형식의 장르는 뭐더? 서정 장르가 된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정서적이고 또한 운율을 의식한 언어로 표현되며 언어의 전개 양상은 상당히 감각적이다.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죠. 서정 양식의 대표 장르는 뭐다 나왔지? 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에서 시가 가장 잘 나오죠. 자, 개념 알겠습니까? 아, 서정 장르가 이거구나. 시라는 것이 이렇구나. 라는 기본 개념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허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 그냥 위에 작품만 분석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문학적 기초를 쌓아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라는 게 이러고 서정 장르가 이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서사 양식이 있습니다. 서사 장르라고 하죠. 일련의 사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이죠.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장르가 서사 양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이 있으며 객관적 세계와 좌우 대결이 서술자에 의해서 전달된다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객관적 세계라는 것은 누구나 주어진 세계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공간이라는, 이 학원이라는 공간도 누구나 주어진 객관적 현실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의 나의 마음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미묘한 차이, 내 생각과는 다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무엇을 유발하게 된다?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주요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서사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객관적 세계와 좌우 대결이 서술자에 의해서 전달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분서적인 것이 특징이다. 서사 양식의 대표적 장르로 뭐가 있다는 점? 소설이 있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신화, 전설, 민담 또는 서사시 계열이 이와 같은 서사 양식에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극양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뭐와 비슷하다고 했지? 서사 장르와 비슷한 점이 있어. 다만 표현적 양식이 다를 뿐이거든. 인간의 행위와 사건의 전개를 직접 눈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소설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희곡 같은 경우는 무대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극양식은 무대를 통해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적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정 장르의 주관성과 서사 장르의 객관성을 공유한다. 그래서 다소 극양식은 무슨 성과 무슨 성? 서정성과 그 다음에 서사성을 같이 공유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뭐에 더 가깝냐면 서사성에 더 가까워요. 반드시 사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극양식의 대표적 장르는 희곡이며 그 외에 극시 등이 포함되고, 우리 문학의 경우는 가명극이나 인형극이죠. 이로도 넓은 범주의 극장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술 양식입니다. 실제의 경험이나 생각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전달하는 양식으로 작품의 외적 세계에 개입이 있으며 자아가 도덕적이거나 규범적인 원칙과 같은 외적 세계의 지배를 받아들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자아의 뭐라고 얘기한다 하지? 세계화, 외적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자아의 뭐다라는 점 같이 세계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그 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있지? 서정 장르에 있어서는 밑줄자 세계의 자화 과정, 주관적으로 세계를 갖다 주관적으로 정서화시킨다는 얘기야. 그것이 세계의 자화 과정이다. 예컨대 새가 지저귀죠. 짝짝짝 까까까 지저귀죠. 그런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서화시킵니다. 어떻게?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 세계의 자화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정 장르에는 반드시 뭐가 요구되냐? 밑줄짝 시적 화자가 요구된다. 밑줄짝 시적 화자. 시적 화자라는 것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시인이 아니라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대리인, 이것이 바로 시적 화자다. 그러므로 시인이 곧 시적 화자다. 시적 화자가 곧 시인이다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기억납니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그 시적 화자라고 해야죠. 그것을 만약에 시인이라면 틀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김소월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다소 시적 화자가 여자임을 알 수 있거든. 그렇다면 완전히 성이 다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시인은 자기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에 부합되는 목소리를 선택하겠지. 그 목소리, 그게 바로 시적 화자다. 그래서 여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이것을 시적 화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적 화자는 시인이다, 시인이 아니다? 시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적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 그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는 결국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텐션이라 볼 수 있겠죠. 알겠지? 그것을 갖다가 시적 화자의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시인의 태도가 아니라 시적 화자의 태도다. 이따가 이제 시를 갖다 보면서 어떻게 이 시를 갖다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소설입니다. 소설은 세계와 자와의 갈등이다. 있죠? 객관적 세계와 그걸 맞닥뜨리고 있는 자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계는 좀 폭넓어요. 자아를 갖다 둘러싼 모든 것들은 다 세계라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객관적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객관적 세계는 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은 다 세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적 자아에 대해서 외적 자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타자도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양상, 개인과 사회의 갈등 양상, 개인과 집단의 갈등 양상, 개인과 또 개인은 인간이라면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 양상. 이됐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하나의 세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건 다 뭐다? 같이? 세계다. 세계와의 갈등을 갖다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무슨 장르? 서사 장르. 그래서 서사 장르는 무엇을 떼놓고는 말할 수 없다. 갈등을 떼놓고는 말할 수 없다. 갈등 중심의 문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소설 속에서의 전달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소설가가 글을 쓰게 됐지만 소설가가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소설가를 대신 이야기를 끌어가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 시작. 서술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서술자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태도로 그려나가냐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이렇게 시점이 나오지는 거예요. 알겠지? 사건, 서술자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관점으로 사건을 갖다가 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생긴다. 시점. 그래서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1인칭 시점에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주인공, 3인칭 관찰자, 전위적 작가 시점. 이러한 시점이 생긴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희곡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극장르죠? 세계와 자외의 갈등. 똑같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서사 장르와 같다.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극장르는 서술자가 없다는 거지. 누가 없다? 서술자가 없다.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는 거지. 등장하는 인물들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그래서 다소 읽는 독자적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어떤 전달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서사 장르에 비해서 표현상의 제약을 갖습니다. 알겠지요? 뭐에 비해서? 서사 장르에 비해서 극장르는 표현상의 제약을 갖는다고. 서사 장르에서는 누가 나올 수 있어? 서술자가 신이 나올 수도 있지. 신. 알죠?
신이 나올 수도 있어. 신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극장 내에는 그런 신과 같은 서술자를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에 비해서 표현성이 한계를 가져?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서사장내에 비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말이지, 왜 아까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알아간다고 했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을 속속들이 깨치기 위해서는, 파헤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우리의 속마음마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과거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장르 전지적 작가 시점 나온 거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신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거죠. 알겠죠? 이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극장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우리의 내면을 드러낼 수도 없잖아. 네? 그런 맥락에서 시험 문제는 아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극장은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시와 소설의 중심이 돼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극장 넘어와서 교술 장르가 있습니다. 교술 장르는 자의 세계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세계의 자아와 자의 세계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외부 세계에 그런 외적 개입이 있고 그 외부 세계의 지배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자의 세계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의 세계화. 이 밖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수필에서의 전달자는 작가 자신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시는 시적 화자를 내세웁니다. 즉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인 시적 화자를 내세우고, 소설은 서술자를 갖다 내세우고, 그 다음에 희곡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있죠. 인물들을 내세워서 작가의 말을 대신 전달하게 만드는 다소 간접적인 전달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뭐는, 수필은 그 속에서 나가 누구다? 작가 자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상의 소설 날개가 있습니다.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나와 이상의 수필 권태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권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수필, 그 속에서 나온 나, 그 두 나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답은 3번이다. 뭘까요?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나와 이상의 권태에서의 수필,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 속에 나오는 나와 이 관계는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나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대리이지만, 수필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 속에 나오는 나는 이상 자신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런 전달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작가 자신이기 때문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그런 어떤 세계관, 다시 말해서 주제의식이 직접 노출되는 문학이 뭐다 나왔지? 수필이지. 그래서 수필을 가장 직접적인 전달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하고 있다면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수필은 사실성이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다분히 깨우친 바를 이야기하게 되어서 교훈성을 담보하고 있어. 이렇게 사실성 플러스 교훈성을 담보하는 것을 무슨 장르라고 하냐면 교술 장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교술 장르는 사실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교훈성을 내포하는 거다. 그래서 이름하여 교술 장르. 그러므로 우리 4대 장르 가운데 가장 교술성이 강한 장르가 뭐다? 수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필은 그만큼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느낀 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필은 짧은 지문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더러 수필을 갖다가 더러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는 어떤 장르가 잘 나온다? 시, 소설, 수필.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시, 소설. 지금의 패턴은 거의 시 한 문제, 소설 한 문제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정도로. 만약에 소설이 안 나왔다 그러면 수필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정도에서 시소설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 여러분들이 저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하는 게 중요해? 작품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이유는. 왜 작품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할까? 다시 말해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럴까? 이유는즉슨 낯선 시가 나온다. 낯선 소설이 나온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나왔다. 물론 문제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그 다음은 뭐 할까?
낯익은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적인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런 것들에서 남들은 막 1분, 2분 걸려서 읽을 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읽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앞으로 그 12월 달까지는 좀 배경 지식을 쌓는데 그래서 그 진도별라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알습니까? 12월 달까지는 좀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배경 지식을 쌓는데 좀 최선을 다하면 1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혹시 들어가게 되면 그럴 때부터는 좀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공부를 잘했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작품이라도 배경지식을 잘 쌓아놓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문학의 4대 장르 시적, 서정, 서사, 극, 교술. 서사가 뭐고 서정이 뭐고 교술 장르가 뭔지 알겠죠? 뭔가를 알고 있다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 내가 장르의 성격을 알고 장르를 들어가야 장르에서 무엇을 묻고자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시는 이런 것을 묻겠구나. 이게 되겠습니까? 또는 소설은 이것을 묻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뒤에 8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장르들을 실제 작품을 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작품을 대할 때 어떤 입장에서 읽는 사람 입장이겠죠. 어떤 입장에서 작품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것을 문학의 이해 관점이라고 그래. 문학의 이해 관점. 독자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중심을 두고 읽어야 될 것이냐. 따라서 문학의 이해 관점에는 그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문학의 관점. 자, 문학의 관점에는 그게 두 가지. 외재적 관점. 자, 외재적 관점이 있다. 두 번째는 무슨 관점이 있다, 다 같이? 내재적 관점이 있다. 외재적 관점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관점을 외재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재적 관점에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외부적 요소, 뭐 작가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쓰게 되는 어떤 배경, 현실이 있겠죠. 작가가 살았던 현실도 되고 현실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할 때가 있다. 이것을 외재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거죠. 작품 자체에 드러나 있는 대체적으로 뭘까요? 언어랄지, 그다음에 표현 기법이랄지 있을 수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작품 자체 속에 드러나 있는 언어, 표현 기법 또는 뭐랄지 운율, 어조, 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 내재적 관점이다. 특별히 작가를 고려한다. 작가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 작가의 말이 중요하겠지. 나는 이 작품에 나는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할 때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삶을 중시해서 작품을 이해할 때 이것을 무슨 논이라고 하냐면 표현론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우리 가끔 그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그 가수의 노랫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 때 있어? 지 말하고 있네. 알습니까? 지 인생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다분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작가의 어떤 삶이나 작가의 의도를 중시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표현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가가 살았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할 때 있어. 그래서 분명히 뭐가 나와요?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적 뭐가 나온다. 다 같이 분위기가 나온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무슨 관점이라고, 무슨 논이라고 그래? 이것을 반영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논? 반영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자의 감정. 자, 독자의 감정을 중시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이것을 무슨 논이라고 하냐면 효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용 됐죠?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어, 깨닫게 됐어,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논? 효용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품 자체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존재론 또는 다른 말로 절대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따라서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작품의 이해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거잖아. 경제적 입장만 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뭐예요?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면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다면 경제적인 것이 또 이유를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상당히 어떤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대상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작가의 말을 고려해서 또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서 또는 독자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이해하다 보면 각각의 이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정리됐나요? 또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 예컨대 작가나 현실이나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또 이해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어? 해석에 또 주관적인 개입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결국 그것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치중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다 이런 뭐의 부담감이 있어? 오류적 해석, 해석의 오류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뭔가 작품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관점을 치중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네 가지 관점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종합주의적 관점이다. 그래. 무슨 관점? 종합주의적 관점. 따라서 작품을 이해할 때는 적어도 어느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다? 종합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재적 관점이 있고 뭐가 있다 나왔지? 내재적 관점이 있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정도. 근데 하나의 그 기본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이런 측면이 있겠죠. 자, 거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9페이지 있습니까? 9페이지 옆에 날개단 보면 다음 작품을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은 좀 더 오래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기상직에 나왔던 문제죠. 그렇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할 필요는 없어? 작품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지의 내용이 작품 분석의 결과로서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리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선지에 나오는 4번까지는 이 작품에 대한 이해로서 대부분 맞는 거예요. 맞지만 이것을 절대적 관점으로 이해한 걸 찾아라는 얘기지. 그럼 절대적 관점으로 이해했다는 거, 이해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군요. 이해하지 않다면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되겠죠. 1번 보면 가정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 가정적 상황이란 표현적 기법이죠. 가정적 상황을 갖다가 통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표현 기법, 내재적 관점이죠. 두 번째입니다. 대상인 당시에 화자가 꿈꾸던 조국 광복, 어때? 조국 광복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외지적 관점. 다시 말해서 절대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지. 답 몇 번이야? 2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학 이해 관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굳이 선지가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어때 기대해서 풀어야 된다고? 관점에 기대해서. 알겠지? 관점에 이론에 기대해서 해야지 그 선지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작품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해석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정리한다면 문학의 관점은 가볍게 끝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자, 교재, 자, 문학의 관점 이 정도면 되겠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절대적 관점으로 이해한 것은, 이 작품을 반영적 관점으로 이해한 것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 교재에 13조로 나가요. 문학의 미의식. 자, 문학의 그 미의식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미의식이라는 것은 미가 아름다울 미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에는 뭐가 깃들어져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유형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요 표지가 좀 있을 수가 있다는데, 네 가지. 요거 하나 그려놓는다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저 보면,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있는 것. 그리고 앞에는 뭐가 들어갈까? 동우! 뭐가 들어갈까? 우리 이름을 아는 게 동욱빈이 없어서 동우동우만 불러요. 융합이라는 거. 뭐다 닿지? 융합이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상반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문학적 미의식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런 문학적 미의식이 시험지 출제됐을 때, 뭐 이런 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상당히 철학적인 용어긴 합니다만, 뭐 있어야 할 것, 뭐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근데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할 때 나타나는 미의식은 뭐냐? 말이 좀 어렵죠. 있어야 할 것을 뭐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할 때 나타나는 미의식.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모르잖아. 자, 문학의 미의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융합된다. 그래서 순고미가 있어요. 순고미. 자, 있어야 할 것은 뭘까요? 다 같이 당위성이죠. 있어야 할 것은 뭐다 같이? 당위성.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마땅한 것. 알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이게 다 당위성 아니겠어요? 이런 당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 당위적인 거잖아. 우리가 빨간 불이 있어. 건너가야 돼? 안 건너가야 돼? 인간으로서. 우리 사람이니까. 횡단보도가 있잖아. 거기 빨간 불일 때 건너가 안 건너가? 안 건너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 있어야 할 거잖아. 그래요. 당위적인 것. 있어야 할 것. 자, 정의, 평화, 또는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그 규범들, 알겠죠? 제도들, 또는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가져야 할 보편적 가치들, 어떤 상식들이 있어 없어. 그런 것들 지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야 할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당연한 것들이죠, 당연한 것들. 정리됐나요? 당연한 것들이죠. 당연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당연한 것.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있지만 그 당연한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쉬워 어려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쉬워 어려워. 그리고 그런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때가 있어? 다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 없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지향하지. 그런 삶이 드러나 있는 문학의 작품들을 말하면 뭐가 담겨있다고 그래? 순고미가 있다고 하는 거야. 순고미. 이 세상의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세계가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랑과 평화가 온전히 있는 세계를 이루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런데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지향하는 삶이 있어 없어요? 뭐가 올지라도 내 목에 칼이 돌지라도 아십니까?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삶을 숭고한 삶, 순고미, 시작, 순고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순고미 이 되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지향할 때 나타나는 거. 있어야 할 것을. 정리됐죠? 있는 것은 뭡니까? 있는 것은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 현실이죠. 현실. 주어진 건 현실 아니야? 너무나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 주어졌어요. 그래요? 오늘 이 자리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져 있어요. 그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현존이라고 그래. 뭐라고 시작?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 현존. 이해되나요? 그러죠. 우리는 다 현존자야. 현존자.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현실에 뭐 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 이 현실에 만족합니까? 지금 현재 주어졌던 현실 속에 이 강의실에 지금의 존재의 모습이 만족합니까? 만족한다. 그렇죠? 그러면 만족하면 뭐가 되겠어? 얼굴에 만연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감이 느껴져야 되겠죠? 그럴 때 뭐야? 그러니까 이 현실이 만족한 거고 즐거운 거고 기쁜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미의식이 뭐냐면 우함이에요. 무슨 미? 우함이. 그러니까 우아한 사람은 뭐냐?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뭐 꾸며서 화려하게 해서 우아하다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만족할 때 나타나는 그 내면적인 감정이 얼굴로 드러나서 환하고 기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미다? 시작. 우아함이다. 그래서 우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안분지족이죠. 알겠죠?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
지적의 삶. 수학 20점 맞더라도 국어 30점 맞더라도 그 얼굴에 행복감이 있어요. 아, 내가 어제까지는 2문제 맞았는데 오늘 내가 20점을 맞았다고, 4문제를 맞췄다고, 알겠어요? 6문제 맞췄다고. 그런 삶. 종이 됐죠? 그런 삶이 행복함. 맞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맞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과 낙심과 아픔을 갖기보다는 내가 이 시험에 4개라도 맞췄구나. 알겠어요? 그런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한 끼를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관적이고 비참한 나의 삶의 인식이 아니라 오늘 한 끼라도 먹었어요 라는 만족감.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삶. 여러분들 꼭 그렇게 막 살아는 얘기는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자. 알겠습니까? 그 만족함을 누렸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의 만족함. 남들은 취하지 못한 삶도 있잖아. 그런 거래. 근데 나는 취했잖아. 네, 하루라도 취했고, 한 개라도 취했고. 자, 남들은 공부하고 싶어.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런데 뭐가 안 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 알겠습니까? 어쩌 보면 우리는 뭐요? 타짜에 대한 하고 싶은 권한을 우리가 뭐 했다? 우리는 쟁취했고 그들의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뺏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누리고 있다. 정의됐나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내가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대신 그 자리를 갖다가 내가 앉아 있는 거잖아. 누군가가 앉아야 할 자리를 내가 뭐 했다는 거? 뺏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내가 조그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다 하야. 정의됐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한히 타짜를 뭐 할 수 있다? 배려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남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뺏어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누린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나요? 잘하더라고.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누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뺏겼다.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하면 좀 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함, 배려함이 생길 수 있다. 안분 지적 시작. 안분 지적 무슨 미? 우아미. 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래서 우아미 속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아미 하면 만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대체적으로 그 작품이 밝아요.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줘요. 반면에 순검이는 뭐예요? 상당히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숙하고 경건한 느낌을 줘요. 순검이 작품은. 이해됐죠?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있는 것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것을 지향하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나를 알아갈 때 갖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 있을 것을 지향하고자 하지만 한계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그 한계성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유한적 존재로서의 한계성. 이 인간으로서의 유한적 존재로서 한계성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또 지금의 어떤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이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과 이별이 있기에 우리는 그잖아. 모든 관계 속에서 뭐는 있어? 이별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시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슬픈 거야. 그런 걸 나타낸 미의식이 바로 비장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의 한계성으로부터 오는 미의식이야. 한계성을 인식할 때가 아니라 미식, 그게 바로 비장미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장미는 주로 죽음을 다루는 내용이나 이별을 다루는 내용 속에 많이 나타나는 미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 마지막입니다. 있을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있는 것. 자, 우리가 제도 속에서 보면 양반이 있어. 그럼 양반에 대해서 하인은 그 양반이 주인이 되니까 그 주인된 사람에 대해서 종은 복종해야 되지. 그게 제도인 거야. 알겠어요? 있어야 할 것이다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에 그런 어떤 판소리를 할지 또는 탈춤이라 할지 기타 장르를 보게 되면 뭘 비판한 것이 있어? 오히려 양반을 갖다 비판하는 데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는 거죠. 이걸 무슨 미라고 하냐면 골개미라고 해요. 무슨 미? 골개미. 그래서 골개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해악과 풍자가 있다. 해악과 풍자인데, 자, 인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해악은 다소 웃음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인물에 대한 동정이 들어가요. 알겠죠? 동정 또는 긍정이 들어가. 동정 내지 긍정. 그러나 풍자적 요소는 비판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더 강화되는 거야. 알겠지? 자, 최근에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 골개미에 대해서 나왔어요. 에? 골개미. 그 인물에 대한 우선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동정적, 긍정적 요인이 되면, 가미되면 해학적 요소고. 정리됐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요정의 소설이 있어, 없어? 있지? 김요정의 본범이라는 소설 보면 장인된 사람이 결국 자기 딸을 갖다 이용해서 사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벌여요. 하지만 그 장인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증오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스꽝스럽죠. 이런 것들이 해학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할 때 해학은 다소 웃음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그 인물에 대한 긍정, 반면에 풍자는 비파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들어간다. 됐습니까? 그것이 골개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탈춤, 사설, 시조는 그러한 골개미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에도 있습니다. 거기 13페이지 한번 보면 순고미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에 융합된다. 나왔죠? 있어야 할 것에 융합됨으로 나타나는 미의식으로 경건하고 뭘 갖는다? 엄숙한 분위기를 드러내며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는 미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주체가 객체로 할 때 합일되는, 주체와 객체가 합일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순고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 월명사의 제명매가 있습니다. 죽은 누이의 죽고 나서의 그런 49제 날에 그 누이의 그런 어떤 소위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탈상이죠. 탈상 의식 속에서 제사 의식 속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제망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망매가는 뭐 어떠한 미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점? 순고미가 들어가 있다. 한번 볼까요? 생사로난 예 있음에 처이고 죽고 사는 문제는 여기 이승에 있음에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니까. 아까 문학은 뭘 다룬다고 했죠? 우리의 삶을 다룬다고 했죠. 우리의 인생을 다룬다고 했죠. 바로 이 내용이 거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죠. 죽고 사는 문제는 여기에 있음에 저이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니까 가난이고 어느 가자할 이른 발음에 이른 바람에 이에 저희 떨어질 잎처럼 밑줄 자 떨어진 잎처럼 밑줄 자 이에 저의 떨어질 잎처럼 밑줄 했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떨어진 잎처럼. 자, 죽은 누이에 대한 죽음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 떨어지는 잎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느끼는 사람의 어떤 정서라고 할까? 시적 화자의 정서. 여기 나타난 정서는 뭘까? 무상감이죠. 무상감,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게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의 떨어질 잎처럼. 그렇잖아요. 어떤 덧없음, 인생의 어떤 덧없음,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는 부분을 찾으려면 이 부분을 찾아야 돼. 이 됐어요? 저 한 잎 떨어지는 잎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생명이라는 것도 툭툭툭 떨어지고 있고 이 순간에도 전 지구상에 보면 말이지 거의 1초마다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지금도 이 순간도 잎처럼 떨어지고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무상감을 느낄 부분 바로 이에 저희 떨어진 잎처럼. 됐습니까? 하단가지에 나고도 한 부모에 낳죠. 이때 한 가지는 한 부모죠. 한 부모에 나고서도 가는 것을 못 따온 자. 그러지요? 낳는 순서는 있죠. 그러나 가는 순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봄에 새 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새 잎에 나온 경이로움도 잠깐 세찬 바람에 이제 막 갓 나온 싹이 찢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인생의 덧없음, 가는 것을 못 따온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한계성이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죽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를 나타난 미의식은 여기까지는 비장미야. 무슨 미? 비장미야. 여기 죽음이니까. 근데 그 비장미로서만 이게 아니라 뭐 한다는 점? 여기 나와서 이거 있죠. 상바이잖아. 비장미를 갖다 뭘로 써 나왔지? 비장미를 뭘로 써?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비장미로서 이거 비장미라면 여기 상반되게 이쪽이죠. 순고미 있죠. 숭고한 사상을 통해서 그 비장미의 슬픔을 극복합니다. 마지막 얘기 나옵니다. 미타잘의 맛볼라. 나옵니까? 안 나오는? 미타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서방 정토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이런 미타자래. 그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는 죽는 것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미타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불가의 윤회 사상. 무슨 사상? 윤회 사상.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어떤 삶으로 태어나서 또다시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이해됐나요? 그게 바로 어디서 만난다? 미타찰에서 만난다. 너 먼저 가 있거라. 나도 돛닦아 미타찰에 가겠다라는 불가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현실의 아픔이나 한계성을 극복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난 미의식이 순곰인 거야, 순곰이.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미의식이 순곰이기 때문에 제망매가의 순곰이를 갖다가 거기에 예로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정의됐나요? 따라서 비장미를 승화시켜서 슬픔을 승화시켜서 뭘로 승화시켰다? 종교적 섭리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아미가 있습니다. 우아미는 뭐라고 했어요? 현실 속에 하는 만족, 행복,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있습니다. 우아미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에 의해 융합을 이룰 때 나타난 미의 개념으로 아름다운 형상이나 수려한 자태를 그려냄으로써 고전적 기쁨과 무엇을 드러내는 미의식이 못하는 점 우아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우아미는 현실만 가지고 있다면 우아미는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면에 골개미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강화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왜? 비판하니까. 그래서 우아미와 골개미의 차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아미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리됐습니까? 반면에 비장미는 골개미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이런 정도의 이해해면 되겠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현실에 대한 어떤 긍정적 요인을 잘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 외에 조한 일이 어부생애 아니더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좋은 깨끗한 일, 그것은 어부생이 아니더냐? 어웅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사시용이 한 가지니 주강이 으뜸이라. 있죠. 따라서 대체적으로 강에서 어부사시사니까 어부가 되어서 실제 어부는 아니야. 양반으로서 실제 생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부는 아니다 말이야. 낚시놀이 하면서 세월을 갖다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유자적하게 이런 삶. 그래서 이 가을날의 이런 풍경 속에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것도 다 뭐다? 그것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삶의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지. 다분히 무습니다. 다 같이 우아함이. 그래서 우아함 속에 나타난 작품은 대체적으로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날개단의 문제 봐봐. 날개단 문제 보니까 거기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 나옵니까? 여기 보면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밭이 한창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깁을 매지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도래는 공으로 들으려 하고 강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외사냥건 웃지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어떤 느낌은 뭐예요? 느낌은 밝어 어두워. 박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외사냥건 웃지어라는 말 속에는 안분지조. 다 같이 뭐다 같이 안분지조. 그렇다면 자기가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의 그런 삶이 만족감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밝고 명랑한 느낌. 하면 다 같이 우아미.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 밑에 있네, 밑에. 13페이지 밑에 하단.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상반되면서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나타나는 미의 개념으로 극에 달한 슬픔과 한해의 정서로 인해 표출되는 미의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같이 비장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밑에 제시된 것은 임재의 원생몽유록입니다. 이 원생몽유록은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원호라 해서 원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호가 이제 단종이 유배지에서 사사하게 됐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자 그 단종의 시신을 갖다가 빼돌려서 장사 치러줬던 사람이 누구였다? 원호였다라고 그래. 오히려 원호는 유교적 관점에서 온다면 결국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군주를 섬겼죠. 불사 이군했죠.
그잖아. 세조를 갖다 섬기지 않고 오히려 수양대를 섬기지 않고 단종을 섬긴 사람으로서 원호의 입장에서 보면 원호는 일반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원호는 충신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충신이 오히려 잘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 충신인 오히려 원호가 더 고초받는 거야. 그런 삶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임지였던 사람이. 아십니까? 그래서 그 원호를 달래는 내용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게 원생몽이로 정의되나요? 자, 그렇다면 비장미라는 것은 뭘까? 비장미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계성의 노출로 인해서 나타난 미시라고 했죠. 그치? 오히려 보면 충신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추앙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기리기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어떤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나는 어찌한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다 자체로 슬픔이겠죠. 나타난 미것이 비장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길어서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월명사의 제망매가에서도 역시 누이가 죽었죠. 가는 것도 못 따온 적 있죠. 거기까지 대체적으로 슬픔에 있어서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장미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비장미와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에 골개미 봐봐. 15페이지 골개미. 더러 시험 문제는 이제 골개미가 잘 나올 걸로 봅니다. 골개미. 그다 별 2개 정도 해놓고 골개미. 풍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골개미가 잘 드러날 수 있겠다. 있을 것과 있는 것이 상반되면서 있을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 나타난 미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한다? 골개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풍자나 해약 등의 수법에 의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성을 구현하는 미의식을 무슨 미? 골개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그 밑에 탈춤이 있어요. 그렇죠? 양반춤이라는 탈춤이 있어요. 말뚝이가 있습니다. 새님이 있죠. 말뚝이는 한마디로 마부요, 말을 부리는 종입니다. 반면에 그 밑에 새님은 양반이죠. 뭐니 해도 사회의 어떤 제도 속에서 보면 양반에 대해서 능멸하면 안 되죠. 양반을 조롱하면 안 되죠.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어떤 규칙, 그 당위적인 것,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양반에 대한 복종이죠. 그런데 작품 속에 보면 말뚝이가 양반을 놀린단 말이야. 자, 그럼 놀림의 어떤 현실을 긍정하고, 알겠어요? 오히려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할 때 나타난 미의식이 뭐다? 골개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면 말뚝이 쉬 양반 나가십니다. 양반 덩덩덩덩덩 쉬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정성, 육판설 다 지내시고 퇴루제사로 계신 이런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여기서부터 자 희화하죠. 개잘량이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서는 그런 양반이 나온다 그래야 있죠. 이게 바로 양반에 대한 희화. 시작. 양반에 대한 뭐다 같이 희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님, 이놈 뭐야? 뭐 어쩌고 어째? 라고 호통치죠. 그러자 양반이, 말뚝이가 제도권을 인정해서 다소 변명합니다. 아따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정성, 육판살 다 대대시고 퇴로제사로 계신 이상원내 삼형제분이 나온다 그래야 해서 변명하죠. 왜 변명합니까? 다소 제도권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기의 화를 갖다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을 인정해서 일단 변명하죠. 하지만 그 변명이라는 것이 다소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변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양반은 허생원이라네 하면서 안심하죠. 이렇게 속아 넘어갈 때 그 숨을 죽이고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은 그 어리석은 양반의 모습을 통해서 쾌절을 울릴까 안 울릴까? 웃겠죠?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골개미에서 나온다. 따라서 상식을 비틀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비틀어.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골개미다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다소 골개미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의 미의식 몇 가지가 있다는 점? 4가지가 있다. 시작.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그래서 숭오 비골. 시작. 숭우 비골. 이렇게 해서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골개미를 중심으로 나올 거다. 알겠지? 골개미는 뭐가 있다? 풍자와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에 대한 일반론. 거기 뒤에 문해사조는 거의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25페이지 잠깐 봐봐요.
25페이지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자, 풀었습니까? 자, 쉽죠? 내지적 비평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작가는 작가를 고려했지. 그러니까 외지적이죠. 2번 역시 보게 되면 발바닥으로 골을 닦는 것은 말도 안 돼. 시대가 어렵다. 그 시대를 고려했죠. 외지적이죠. 운석이란 하늘과 별이 만나는 그런 것도 같다. 정말 멋있을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작품 속에 나타나는 시어를 중심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적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훈, 이건 다분히 또 외재적이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재적인 것, 시대적 환경을 고려했다면 이건 외재적이니까. 그래서 일단 작가나 시대적 환경이나 또는 독자적 입장에서 보면 교훈적인 것을 받는 거죠. 외재적이다. 반면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그런 식이 있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26페이지 15번 풀어봐요. 자, 해보니까 개를 여러 번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펴헤치면 뒤락나락 반겨서 대닫고, 고우님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나르락 캉캉 짖어도 돌아가게 한다. 쉰법이 그러거든 난들 너 먹일 줄 있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까요? 이 작품에 나타난 미우식은 뭘까요? 대체로 보게 되면 오히려 무엇을 갖다 보정하고 무엇을 갖다가 있을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갖다 긍정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냐. 결국 이 있을 것은 뭘까요? 다 같이? 있을 것은 님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찾아주는 것이 있을 것이라면, 그죠? 있을 것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거기다 뭐예요? 있는 것은 지금의 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이고, 그죠? 그런 현실이죠. 그럴 때 그것을 뭐에 빗대서? 개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미것이 다시 골개미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갖다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자, 그래서 개를 여러 번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펴헤치해서 오히려 들어오게 만들고, 고우님, 내가 사랑하는 님, 내가 관심 있는 님이 오면 소리를 갖다가 질러서, 알겠죠? 지저대서 오히려 님을 쫓아냈으니, 시적 화적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 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나지 못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을 뭐에 빗대서? 개에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어떻게 상황을 좀 더 개에 빗대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이럴 때 다분히 골개미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의식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문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어떤 장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문학 이해 관점에 대한 이해, 문학의 미의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현대문학,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